이슈 앤 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궁금한 것들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 의원이 됐습니다. 김남국 의원이죠. 근데 김남국 의원이 장 최고를 고소를 했어요. 왜 고소했다고 그러던가요? 비겁한 고소죠. 사실 국회의원이 이렇게 고소장을 무기로 본인에 대한 의혹을 차단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졸렬하고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제 김남국 의원이 윤리 자문위 과정에서 기자분들에게 답변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고압적으로 기자분들 뭐가 내부 정보냐, 뭐가 잘못된 거냐, 여기 있으면 나한테 말해보라라고 막 윽박 지르더라고요. 저는 그게 단순히 취재진에게 따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본인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국회의원이 겁박하는 장면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김남국 의원의 이런 입막음용 고소는 굉장히 비겁한 국회의원 특권 의식에서 비롯된 고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고위원님도 어제 김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셨습니다. 자,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김 의원 뭘 잘못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분명히 위믹스나 마블엑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P2E 게임과 관련된 코인을 대량으로 구매했는데 그 가상화폐 가세 유예뿐만이 아니라 P2E 게임에 도움이 되는 법안에도 김남국 의원이 많이 발의로 참여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명확한 이해 충돌이 되는 것이고요. 많은 코인 전문가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잡코인에 수십억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투자만 하면 비슷한 시기에 시세가 급등하는 마법 같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펼쳐졌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거래라면 왜 그 수많은 언론과 전문가가 의혹을 제기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단 한 번이라도 성실하게 해명한 적이 있나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뭐 거래 내역도 다 공개하지 못하면서 100페이지짜리, 200페이지짜리 정말 윤리 자문위원들 괴롭히려고 만든 그런 억지스러운 해명으로는 이 난국을 돌파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해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1대1 토론도 제안을 하셨습니다. 김 의원이 저는 그래 하자 그럴까요? 정치의 영역을 법적으로 몰고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먼저 고소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김남국 의원이 저를 고소하고 제 토론 제의는 여전히 또 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무고죄 고소한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또는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김남국 의원이 저와 토론을 하겠다. 뭐 이걸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무고죄 이 고소는 취하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꼭 토론을 통해서 장 의원께서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뭘까요? 네, 일단 이 몇 가지 의혹 중에 핵심은 30억의 출처입니다. 30억이요? 처음에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김남국 의원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하면서 이 일이 시작됐잖아요. 그 이상 거래라고 신고를 한 이유가 이체된 40억 중에 10억은 어떻게 벌었는지 납득이 되는데 30억 출처가 소명이 안 돼서거든요. 거래소에서 들여다보고 해명을 들었음에도 이 30억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돈이다. 그래서 이제 공인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정도면 김남국 의원이 그 40억 중 30억의 출처를 명확하게 거래 내역 공개로 소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를 팔아서 클레이페이도 교환하면서 약 15억 원 정도의 손실을 봤습니다. 15억 원이라는 큰 돈을 그 짠돌이라는 김남국 의원이 손실을 감당하면서까지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자금 세탁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고소, 맞고소보다는 또 말씀 잘하시는 두 분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1대1 토론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해찬 의원님 어제 그 지도부의 모임에서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퍼포먼스 하셔서 주변 분들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갑자기 마이크 끊고 바닥에 앉아서 말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요? 주변에서 빵 터졌는데 공개 회의니까 크게 웃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참느라 힘들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 이렇게 모습 많이 보셨을 텐데 자 계획된 기절쇼라는 말을 장경태 의원에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자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 내용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어떤 거를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까?
네, 일단은 장경태 의원이 방통위에서 항의 방문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부상을 입었는데요. 일단 건강을 빨리 회복하길 바라고요. 다만 제가 계획된 기절쇼라고 한 게 아니라 많은 네티즌들이 장경태 의원 무릎이 이상할 정도로 튀어나와 있는 사진을 포착해서 이거 혹시 무릎 보호대를 하고 계획한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셨어요. 근데 이 의혹에 대해 장경태 의원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또 고소를 막 운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민주당 의원들은 뭐 국민의힘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막무가내로 가짜뉴스 퍼뜨리면서 왜 본인들이 의혹 대상이 되면 네티즌과 국민들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인지 1차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됐고 장경태 의원 해명 중에 무릎 보호대를 하면 양반다리를 하고 못 앉는다고 하길래 제가 해봤더니 아무 문제 없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느냐, 이 의혹에 대해서 법적 대응 운운하지 말고 성실하게 소명하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혹시 그 무릎 보호대하고 양반 다리 하신 거 그 자리에서 처음 해보신 겁니까? 아니면 사실은 거기 회의 전에 한번 해보고 가셨습니까? 당연히 집에서 한번 해봤죠. 네. 그게 저는 궁금했습니다. 핵심으로 한번 해보고 나서 이게 되는 걸 알고 아니 왜 이게 되는데 이런 거짓말을 하셨을까 싶어서 공개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핵심을 한번 가볼게요. 장경태 의원이 다른 곳이 아니라 그 KBS 수신료 분리징수 안 된다고 항의하러 가던 길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장경태 의원은 KBS 수신료는 분리징수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러 가였던 건데 위원님 보시기에 분리징수가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가는 게 맞는가요? 저는 당연히 분리징수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이게 과거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등도 발의를 했던 법안입니다. 분리징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방송 장악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분리징수 안 하고 KBS를 지금처럼 놔두고 뭔가 이 과거에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내내 그랬던 것처럼 방통이나 뭐 방송국 사장 인사 등을 통해서 하지 분리징수를 왜 하겠습니까? 이 복잡한 절차를. 그런데 KBS가 내놓은 자료를 봐도 직원의 45% 정도가 억대 연봉자이고요. 그리고 그 억대 연봉자 중에서 아무런 보직이 없는 분이 1,500명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회사가 직원 절반이 억대 연봉이고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1,500명 됩니까? 이런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KBS가 제대로 된 자구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분리징수를 한다고 하셨을 때도 찬성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이고 오죽하면 여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분리징수나 수신료 폐지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대체 왜 이런 것일까 KBS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하셔서요. 저는 약간 이해한 건데서 방만 경영과 이 분리징수는 어떤 면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폭압적으로 수신료를 마구잡이로 걷어가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걱정 없이 방만 경영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온라인에 올라온 여러 글을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헬스장 러닝머신에 모니터 있잖아요. 그 모니터 한 대마다 다 수신료를 걷어간대요. 이렇게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수신료 강제 납부를 하는 것은 이 사회 정의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원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자체적인 이 쇄신안이나 자구책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분리징수 상태에서 수신료를 더 많이 거두려면 KBS가 그만큼 공익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정을 받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밖에 없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얘기했으니까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돌고 있는 이종관 특보 얘기 말이죠. 자, 어제 이 시간에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고민정 의원은 이 특보 과거 언론 통제 의혹 아주 조목조목 짚어주시면서 이 특보는 방통위원장 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막아댈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 부담 때문에 지금 내정설만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도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뭐 지금 이제 중폭의 차관 인사도 예정되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 걸 보니까 인사와 관련해서 아마 뭐 검증할 부분들이라든가 또는 다른 인사와 함께할 부분들이 있겠죠.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반대하니까 발표가 늦어진다 이런 식의 진단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이동관 특보가 과거 오랜 기자 경력이 있었고 또 홍보수석 생활도 했고 하면서 언론 관련된 경험이 많다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뭐 언론에 대해서
편향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 민원연 출신으로 방통위를 장악하고 특정 방송국이 점수를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해서 이 방송국 억지로 점수 낮춰라고 했던 한상혁 위원장보다는 그 누가 봐도 공정하고 편향되게 방통위를 운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동관 특보는 어떤 면 때문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그 상대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 개인의 어떤 장점이 있다. 뭐 이런 걸 따진다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인사권이 있거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이 인사를 보고 미루어 보건대 무엇보다 경력과 경험이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기자 경험, 언론 경험도 있고 또 정부와 공공의 영역에서 언론을 담당하는 경험도 두루두루 하셨기 때문에 뭐 민간과 정부 경험을 다 갖춘 인사죠. 그런 부분에서 뭐 만약 유력하게 거론이 된다면 아마도 그 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았겠죠. 경험과 경력 부분에서는 충분한 인물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네. 자, 그 혹시 그 이특보 그 요즘에 자녀 학폭 논란 많던데 그 뭐 이거는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라든가 뭐 그런 게 아쉬워서 좀 설명해 주실 만한 부분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인 분수령이 민주당에 의해서 피해자라고 지목된 A씨가 나 피해자 아니다.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라는 입장문을 낸 시점부터인 것 같아요. 뭐 민주당에서 자꾸 뭔가 이 학폭 논란을 키우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라고 지목된 분이 친구 사이의 다툼이었고 이후에 화해했고 민주당이 사용하는 진술서 역시 그냥 선생님이 그 당시 학교에 떠돌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써봐라 해서 이게 뭐 공식 문건이 될 거라는 생각하지 못하고 썼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전학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전학을 반대했다고 하고요. 오히려 그때 이후로 민주당도 더 이상은 학폭 논란을 제기하기 어려워지니까 전선을 뭐 언론관이나 이런 쪽으로 옮긴 것 같은데요. 만약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싶다면 이 A씨 같은 경우는 본인 뜻을 명확히 밝혔으니까 민주당이 보다 이 확실한 근거를 들고 나와야지 A씨 스스로 이 진술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그 진술서 사본만을 경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방법일 거라고 보입니다. 장 최고위원님 다른 건 말고 참 제가 질문을 참 편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제가 좀 민주당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또 민주당 얘기를 먼저 하셔서요. 민주당 의원들이 추가로 중국 방문에 나섰죠. 자, 이럴 때일수록 외교 활동 더 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서 한중 관계가 더 풀리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는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잘못을 했으면 좀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특히나 이번에는 중국 외교부의 초청으로 비용을 중국 측이 부담하는데 정말 그 민간의 어떤 또는 국회의원끼리의 어떤 외교가 목적이었다면 베이징에서 관계된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일정 중에 티베트로 가서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 지배를 미화하는 전시회도 참여한다고 해요. 이건 국제적인 정서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대단히 부적절한 중국 정부의 선전선동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꼴이라서 그냥 그런 깊은 뜻이나 별 생각 없이 중국 정부에서 돈 주고 관광시켜준다니까 따라간 티가 역력해 보입니다. 야당 의원들 초청을 그것도 국가에서 했는데 그러면은 그 비용 정도는 내주는 게 뭐 그 정도 받고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시기와 내용이 중요한데 그 안에 뭐 티베트 전시 방문 같은 민감한 사안이 포함돼 있었으면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이런 일정은 부당하다라고 판단하고 말할 수 있어야죠. 항상 이 야당이 이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당당한 태도를 요구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호구처럼 저 자세로 구는지 그 이중성이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당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어제가 김기현 지도부 취임 10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 의원님은 또 지도부이시기도 합니다. 지난 100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러 소란이 있었던 것 치고는 김기현 대표가 빠르게 당을 안정시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김기현 지도부의 특징이라면 역대 어느 여당보다 당정 협의나 회의를 많이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거의 일주일에 2번 이상씩 뭐 주요 부처 장관들과 함께하는 당정회의를 국회에서 열고 있는데요.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는 충분히 닦았다. 그래서 이런
활성화된 당정 협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남은 300일 동안 좀 풍성하게 내어놓는 것이 또 앞으로의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 남은 300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총선 말씀하시는 건데요.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던 민심공천, 그리고 장 최고도 최고위원 되시기 전에 공천에 대한 여러 얘기했습니다. 공천 준비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뭐 지금 구체적으로 공천에 대해서 당이 막 거론하거나 시스템을 만드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국민 눈높이와 상식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특정 직업군이라 해서 마이너스가 될 이유도 없지만 또 플러스가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천에 참여하려는 후보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면 저는 그것으로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여름과 가을 기간 동안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 숙고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공천 자신하십니까? 네, 저는 자신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살펴봤습니다.